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모시고 정치 현안, 여론조사 추이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다리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신지혜 씨 영입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썩 어떤 엑설런트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렇게 제가 인상 비평으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일단 그런 인사 영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들어오면 상당히 내부가 좀 시끄럽겠다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분명히 반발할 거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또 2030 남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뻔히 예측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영입에 따른 기대 효과를 누리려면 내부의 정돈, 사전 조율 작업이 치밀하게 좀 있어야 합니다. 그게 2, 3일 늦춰준다고 해서 그게 영입 효과가 반감되거나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 쪽에서 그걸 만약에 접촉을 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면 이준석 대표하고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또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보고도 하고 글쎄요. 그 과정을 겪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어떤 김한길 지금 그분 직함이 헷갈려요. 새시대 미래준비위원장인가 무슨 김한길 위원장입니다. 의도. 김한길 위원장님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2030 여성들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니까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거길 좀 보완하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 생각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중도층들 어필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보층을 좀 흔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 위원장의 그림 속에는 과거에 민주당 쪽에 좀 가까웠던 인사들을 좀 영입하고 호남 쪽의 인사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젊은 인사, 중도층 인사를 좀 영입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본인이 좀 역할을 해서 기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밑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독자적으로 꾸리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청년들의 정서를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나. 글쎄요. 제가 그걸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왜냐하면 신지혜 이분이 페미니스트를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페미니스트 중에서도 좀 극단적으로 치우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입의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좀 실패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얻는 득보다는 실이 더 커 보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따라 입당했던 분들의 탈당 러시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이수정 선대위원장 영입도 했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어떻든 2030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행보가 좀 비교가 됐어요. 왜냐하면 게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에 지식백과인가요? 김성애 씨, 꽤 유명하죠. 거기 직접 출연도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판을 받았던 게 윤석열 후보가 거기 안 나간다는 얘기도 있었던 데다가 신의진 전 의원이 그 전에 이제 게임은 좀 중독성 있는 안 좋은 메시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을 특보로 또 임명도 했고 이용 의원이 또 게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좀 업체 편을 들었던 게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자율규제 관련해서 확률형 아이템이죠. 그 자율규제 관련해서 좀 2030 또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하나씩 좀 쌓여가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 2030 남성들 사이에서 입지가 계속 좀 축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그 젊은 이준석 대표가 들어서면서 뭔가 국민의힘 변화와 혁신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을 바꿔놓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이 2030 청년들한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쇄신이나 변화의 흐름은 없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의 정서와 반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신지혜 여기까지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20대들이 조금 그동안에는 그 현 여권 민주당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선뜻 이재명 후보한테 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조사해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20대가 비슷해진 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조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긴 합니다만
그 20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예. 5에서 10%포인트 사이인데 네.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어떤 그다음에 이 이제 선대위가 어제 결국은 문제가 터졌는데요. 네. 갈등의 봉합의 과정에서 아까도 잠깐 본방에서 여쭤봤지만 이 윤석열 후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모양새가 아니고 네. 약간 김종인 위원장한테 좀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네, 네. 별로 어떤 득표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했죠. 단서를 뭘로 예. 다뤘냐면 지금 많은 분들 인사 조치는 하지 않겠다. 아, 그러면 슬림화를 안 시키겠다 이 얘기 같은데. 대신에 지금에 있는 그 선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놔두고 예. 기동 헬기 같은 방식으로 예. 핵심적으로 좀 일할 분들을 중심으로 추려서 아까 그 이런 관련해 가지고 박 대표께서 사퇴 인식이 좀 아니라다 이렇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부인 배우자 문제가 터졌는데 예. 사실 이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왜 빨리 대처하지 못하느냐라고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조수진 단장한테 고모단장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원이 좀 그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예. 뭐 원희룡 의원이나 이런 분들 예.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다른 의원들이 끼어들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팩트 자체를 잘 모르니까. 수 있고. 예. 예,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고 예. 틀리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쉴드를 치더라도 근거 있게 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섣불리 얘기했다간 또 추가 보도 나오고 하면 맞습니다. 더 본인만, 악화시킬 수 있고요. 예, 본인만 또 궁지에 몰릴 수도 예. 있고 발언했던 당사자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키웠던 거는 배우자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도 그렇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가 과연 전혀 몰랐느냐. 예. 그리고 사태 초기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학력 경력 수상 이력에 대한 허위 기재는 어제 오늘 터진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예.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예. 국회 상임위에서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교육 상임위에서 예. 몇 가지 의혹이 있고 이게 사실 아니다. 교육부에서 밝힌 바도 예. 있고 그 정도 되면 대선을 뛰는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당신 학력과 경력 관련해서 거기에 의혹이 대해서 제기되는데 예. 사실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선 전에도 한 번씩 문제가 됐으면 대선 때는 그 대결이 첨예해야 될 때는 이게 분명히 불거질 것이라는 예상과 대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건 끝난 거라는 판단을 한 것인지 너무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요. 김건희 씨의 어쨌든 위상 자체가 예. 상당히 세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 건가요? 예, 두 번째는 공소시효들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법률가 공소시효 출신들은 대부분 대부분 지났으니까 사무소 위조가 문제를 못 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렇게 그거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지금 최근 나온 거는 이제 만약에 그 안양대라든가 국민대 중에서 10년이 안 된 것은 그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강사비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제2부속실 폐지, 그다음에 뭐 제가 언제 그 배우자가 등장한다고 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 없어서 얼마나 자신 없으면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제2부속실 폐지라는 것도 여론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 부인이 해명을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아예 부인의 역할을 죽이려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치는데 일단 좀 피하고 보자. 그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잠잠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 않은 게요.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의 대응도 저 어중간한 어떤 대응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 어떤 역지사지를 해서 생각하면 이게 의혹이란 게 팩트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쉽게 그렇게 드러날 팩트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안은 18가지인가 그런데 다 맞습니다 하든지 몇 개는 또 아니고 몇 개는 맞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중에 뭐 이거는 좀 아무래도 다 맞습니다. 모든 게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해명이란 게.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등 좀 과장된 게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맞을 가능성도 또 적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네. 의혹 제기된 게. 그러면 보도가 저희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만져봐야 된다고요. 확인을 그렇죠.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확인해 보니 이건 이거다. 그러니까 어떤 끊임없는 의혹과 그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지금 언론의 팩트체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예. 꼼꼼히 보시면 아마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본인은 제일 잘할 그러니까 테니까.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팩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 나와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맞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그것만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안 찍겠다 이런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영향은 받겠지만 이제 대하는 태도를 볼 거란 말이죠. 저거를 어떻게 대하냐.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셌던 건 뭐였냐면 국민들이 허위 학력, 경력, 뭐 수상 이력 위조 같은 거, 허위 기재 이런 부분들을 금방 알아듣잖아요. 저희 복잡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 사안들 도이치모터스나 뭐 코바나 컨텐츠나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만 그런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장을 낼 수 없습니다라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팩트가 정확히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근데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면 과연 여론이 가라앉을 것이냐.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저는 뭉개는 것보다 낫다고. 뭉개는 것보다 인정하는 게 낫다. 계속하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양평땅 의혹도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꽤 커 보여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장모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돈을 넣었다고 하니까 8억인가 그 얘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자체도 당시에 군수였던 양평군수, 지금 국회의원인 김성규 의원 있을 때 여주지청장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김성규 의원이 선거법 나중에 무죄가 됐거든요. 선거법 처음에 1심 유죄 받다 2심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예를 들면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평권이 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학력 경력 위주를 이 허위 기재 의혹을 그냥 대충 덮는다 해서 덮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깔끔히 끊고 가셔야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아까도 박 대표님 박 대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의혹을 힘들더라도 깔끔히 인정을 하고 가자 이 말. 그게 낫죠. 이게 낫단 말씀인데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근데 저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좀 신발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인정한다는 지금 팩트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 이 18건 모두가 사실입니다. 만약에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여론이 그래 저 정도 하면 됐다 이럴 것 같지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에 대한 수사를 책임자만 아니었어도 이게 그렇게 사과하고 하면 제가 부인이라도 제가 진짜 미처 몰랐습니다. 이러면 제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그 위선성 내로남불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참가하기에는 핵심적인 동력 아니었습니까? 이 민주당 진보 정권의 내로남불 그 도덕성 그것도 그 도덕성을 드러낸 부도덕성을 본인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낸 주체 아주 굉장히 어떤 가혹한 잣대를 드러냈던 주체인데 이분이 자기 부인의 문제를 죄송합니다. 난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과연 이게 쉽게 해소가 안 될 거라는 데 대한 그 근원적인 자신감이 없지 않은가 저는 그 부분 있죠. 있는데 또 한 측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죠. 네거티브 중단하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문제가 계속 길어질 것 같고 그거를 후보나 배우자 스스로가 끊어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거티브 중단 얘기도 한 겁니다. 불리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윤석열 캠프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요인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상당히 그 본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형수 욕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용을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거랑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걸 예를 들면 끌어내지 못하면 계속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거티브를 그 민주당이나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네거티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검증 국면이라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도덕성 측면에서 원래는 우위에 점해야만 윤석열 후보가 이번 싸움을 정권 심판론으로 쉽게 그 승부를 걸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지금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덕성 측면에서도 거의 둘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단 말이에요. 15대 16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은 정권 심판론에 바람이 셀 거냐 아니면
후보의 자질과 정책 역량 이런 부분이 셀 거냐는데 후자 쪽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책 역량 같은 정책 역량이나 예.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렇게 그런 게 나타나고 나오니까요. 예. 경제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외교안보 능력, 민생 능력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다고 본다면 도덕성에서 엇비슷해지면 저는 정권 심판론의 어떤 강도보다는 후보 요인이 더 클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 요인을 서로 상쇄시키고 나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망 투표이기 때문에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망 투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 내외란 말이에요. 정권 심판론의 강도가 그렇게 센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평가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있을 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약간 유연하게 바꾸면서 대통령이나 현 여권의 비판의 강도를 피해가는 관역을 피해가는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이슈들을 계속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선점하는 쪽이에요. 여러 이슈를.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아까 토론 깊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주도한다는 인상이 별로 못 들어요. 이슈를.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좀 되겠죠.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 자, 그러면 아까 그 부속실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요. 부속실 없애자.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내 부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등장 안 시키고 어떤 차기 정권에 부담이 안 되게 가만히 있게 하겠소. 이 얘기 같은데요. 쉽게 국민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 그 선대위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악재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악재죠. 제가 볼 때 이 대응도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개인적인 발언이지 후보의 개인적 발언이지 안 좋은 대응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제2부속실 없애겠다. 뭐 배우자 끝까지 등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김건희만 계속 바라보게 돼요. 김건희 배우자만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말할수록. 그래서 조금 고민을 좀 해서 이거를 끊고 가야 하는데 근데 끊고 가는 게 말씀하신 본인이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해야 된다. 하던가 그게 정말 자신이 없으면 후보가 좀 팩트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결혼 전에 일이지만 결혼 전에 일이라는 거 끊었지만 그것도 또 비판받았던 게 결혼 이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2015년까지. 결혼 전에 일이라도 영부인은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 핑계가 안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수정 선대위원장이 계속 어떤 여성들의 아픔이라든가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인물이었는데 선대위 들어오면서 김건희 씨 쉴드를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그분도 오히려 역할이 제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그 예를 들면 비판을 받아야 할 거는 하고 상대가 너무 무리하게 공격하는 건 이제 방어를 하고 뭐 이래야 하는데 무조건 막아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 전략적으로 제가 어떤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수정 교수의 경우에는 이수정 교수가 나서서 그 실드를 할 상황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본인이 득표를 위해서 이 캠프에 왔을 때는 자신이 어떤 득표가 되는 부분에 나서가지고 그걸 주장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왜 자신의 본류의 강점을 없애버린 쪽에 자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원래 그러니까 이 영이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이 강점이.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선대위 진영이 중구난방이구나 하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측근들 윤 후보 측근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수정 낯을 정말 써야 할 카드잖아요. 중요할 때 써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여성들의 치안 안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여당이 어떤 있으니까. 여성 문제에 관련해서 비판을 할 때 또 여당이 똥볼을 찼을 때 그때 공격수로 나서도 충분한 건데 지금 방어를 하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분이 나서서 방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캠프에서 만약 누가 그런 방어를 요청했다면 대단한 전략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본인이 나섰다면 그거는 판단이 약한 것이고요. 본인이 나선 정무적 판단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본인이 나섰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총체적 위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캠프가. 지금 슬림화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뭐 말하는 거나 표정이나 이렇게 보면
선거를 도와주고 싶겠단 마음은 일도 없어 보여요. 겉에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거나 사람이 감정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마음으로 열심히 돕게 되지는 않는 게 사람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네. 원래 사실 이준석 대표는 처음부터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그렇죠. 않았죠. 탐탁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후에 계속 진행되면서 더 심화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후보가 준비 안 돼 있다는 측면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었고, 그다음에 선대위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어떻게 나선다고 판이 정리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그렇게 또 별동대 구성도 했죠. 신지혜 영입도 하죠. 이수정 얘기도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20대들 과감하게 돌파해야 하는데 윤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돼 있죠. 이제 이런 것도 또 한편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거를 발빠르게 선점해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반성과 사과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안 변한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대중들이 비판했던 것은 민주당이 안 변한다는 얘기에서 비판의 각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태도적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정책 방향이었거든요.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들을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는다. 부동산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어떤 문제들을 지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만큼 의석을 주셨으면 유능한 면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압도적 의석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는 게 뭐냐? 그건 이제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었던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문제가 지적됐던 거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용기 있게 되는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젠더 이슈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으면 몇 년 전부터 그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을 해서 대안을 내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방치한 거 아니냐. 부동산 정책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쇄신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선대위를 슬림화시켰고, 지금은 쇄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생활인들을 전면 포진을 했거든요. 그 결과물이 뭐 1월 중순에는 나올 것 같은데, 혁신안이. 이것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혁신 변화의 상징성을 국민의힘이 좀 가져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등장으로. 그런데 그 기대를 사실은 당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쇄신 혁신의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들었고,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서 쇄신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상실돼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영리하게 혁신을 띄워서 만약에 저게 속도를 붙여가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혁신안을 내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 과정을 보여준다면 대선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변하는데 뭔가 좀 달라지는데 라고 하는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외국의 경우에, 선진국의 경우에 그 보수 세력의 어떤 힘 중에 하나는 유능함을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능함.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를 보면, 근데 여론조사는 거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뭐냐 하면 보수 세력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유능함 맡기면 그래도 일은 돌아가게 할 것 같아. 근데 진보는 약간 이상론을 얘기하는데 좀 맡겨도 제대로 될까? 이런 어떤 의심이 항상, 어떤 이상이 앞설 때는 진보 세력이 이기고 나라가 좀 급하고 이러면 보수 세력이 그 어떤 능력 그래 지금은 급하니까 일단 이상보다는 저 사람들한테 맡겨서 일을 돌아가게 하자.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의 현주소는 능력 면에서 전혀 신뢰를 못 주는 부분이 아플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보면. 아니 사실 그 현 정부에 대한 현 정부가 유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그 여론이 깎였던 게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인품만 괜찮지 뭐 일을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보수 지지하는 분하고. 그렇다면 그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까지 유지하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진정성 있고 공감 능력이 있어 소통을 잘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인간적인 퍼스널리티 측면이 있지만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이 좀 돋보였던 정부였다.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예. 이제 코로나 문제, 그다음에 뭐 강원도 산불이라든가 예. 여러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대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따뜻하게 보살피려고 했던 문재인 케어 같은 것도 있죠. 예. 그것도 안전에 해당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래도 외교라든가 소프트 파워, 예. 그다음에 뭐 이 평화 노력 이런 걸 통해서 국격을 높였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선진국 대열에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예. 경제적 성과도 거시 지표는 꽤 예. 양호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매력 있는 나라, 예. 문화 강국 이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권력형 비리가 없었던 깨끗한 정부였다는 예. 거죠. 예. 이 세 가지 부분은 저는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할 대목이고 예. 가장 아프게 평가받는 부동산이죠, 부분이 이제 뭐. 부동산입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시민들의 체감과 직접적 연결돼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부동산과 그 어떤 그 야당의 입장에서 공격 포인트라 지금 윤석열 후보로 상징되는 어떤 진보 정치 세력의 위선을 국민들 중에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있었던 것이죠.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에 그 더 씌우려고 한 프레임이 한 세 가지로 보이는데 예. 하나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게 말 바꾸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세금 폭탄. 예. 세 번째는 표퓰리스트. 예. 예.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예. 그 말 바꾸기 하면서 이제 약간 독선적인 얘기도 하는데 예. 이제 말 바꾸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좀 바꿨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바꾼 부분에 대한 본인 설명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논란이 있는 큰 사안일수록 국민들의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 설득해야 된다, 때문에 이 얘기 같은데.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저는 그거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과거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약을 내걸었을 때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 무조건 추진하는 게 옳냐 아니면 예. 공약이다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면 그거는 수정해야 하느냐 물으면 예. 후자 쪽입니다. 예. 국민 다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데 대해서 여론이 뭐 그게 나쁘지는 않는 거죠. 없겠죠. 근데 예.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면 혼란스럽긴 그렇습니다. 하죠. 신뢰가 떨어지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실수 이런 거는 예. 이재명 후보가 조심해야죠. 전두환 지난번 발언들도 예. 역풍이 있었죠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 바꾸기를 하되 방향이 좋으면 예. 실용주의자라는 이미지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도층 공략하기에 그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싸움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용주의로 자리매김되느냐, 아니 말 바꾸기로 가벼운 이미지. 예, 가벼운 포퓰리스트로 자리매김되느냐. 그 그렇습니다.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싸움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면에서 맞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면에서는 표퓰리스트 이거를 벗어나려면 예. 과거에 경기도나 성남 그 시장, 경기지사 시절에 돈을 별로 안 들이고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행정력을 발동해서 잘했던 정책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국민들이 그 뭐 돈 풀어서 일 잘한 게 아니구나라고 예. 판단되어진다면 그 부분을 벗어날 수도 있겠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실천력이나 어떤 능력, 행정 능력을 상징하는 저는 그 어떤 그걸 팔아먹기가 좋은 가장 좋은 상품은 굉장히 네. 작은 일이지만 저는 그 하천 계곡? 계곡 불법 그 상인들 예, 정비한 거 네. 그거를 많이 어떤 그 부분에 어떤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성남시장 시절에도 유사한 게 이제 모란시장에 예. 그 흔히 말하는 혐오동물을 판매했던 예, 유명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비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남들은 왜 못할까? 좀 빤히 불법인데 그걸 이재명 후보를 여기 모셨을 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정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본 게 남들은 왜 못합니까? 그걸 그 뻔한 불법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본인이 직접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예. 김혜경 여사가 예.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하나가 예. 채택이 된 게 예. 경기도 출신은 군대 갈 때 상해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래요. 군 상해보험 몇만 원 예. 안 합니다. 예. 근데 군대 간 부모의 심정에서는 아이가 다쳤을 때 예. 어떻게 대처하지? 이게 고민이거든요. 예. 상해보험을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빛났던 아이디어가 정책 중에 하나가 예. 닥터 헬기라고 봤습니다. 닥터 헬기는 닥터 뭐냐면 헬기요. 이국정 교수가 했는데
서울과 경기도 이런 신도시에서는 헬기가 응급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 어디다 내릴 겁니까? 예. 아파트가 빽빽한데. 그때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초중고 운동장이었습니다. 초중고 운동장을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사용할 예. 수 있도록 교육청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빛이 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 다시 입장에서요. 처가 의혹은 사과할 건 빨리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강점을 내세워야 되나요 지금? 그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정책들도 꽤 그 소구력 있는 정책들이 많죠. 사실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이미지 전면에 저는 내세워야 아마 되나요? 규제 여파를 상당히 세게 많이 예, 내세울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과거처럼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거는 그 만약에 그렇게 내세운다면 예. 그건 실책입니다. 예. 청와대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큰 정부가 이미 왔어요. 우리 사회에.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나라는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왜냐면 뭐 예. 재난지원금도 주고 지금 예.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시민들의 삶을 관여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예. 뭐 10시 이후에는 장사하지 마라. 예, 예.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작은 않습니까? 정부는 불가능한 데 가까울 정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예. 오히려 서비스를 늘려라. 예. 그리고 문제 해결력 있는 리더를 원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이 과제 중심형 리더다. 이재명 후보의 특징을 하나 그 얘기를 예. 했는데 그 과제 중심형이라는 게 그게 바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가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예. 그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상과 상당히 부합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강력한 추진력 있는 후보를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런 분들이 뜬 거예요. 예. 그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좀 강한 위기에는 강한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선호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 그래서 윤석열 저는 후보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상당히 어필한 거고요. 어필한 예. 거죠. 강직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대항하는 대항하고. 모습, 대항마로서의. 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보완해야 할 게 문제 해결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근데 그 문제 해결력 있는 모습을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제 민생 쪽에서 좀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 또 윤석열 후보는 뭐 공정이라든가 공정. 정의라든가 또 다른 쪽 아까 규제 여파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 여러 가지 악재에 부딪힌 건 분명한 사실인 게 전면에 내세운 게 공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그 부인 리스크 때문에 아주 제 보기엔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요. 네. 그 작은 정부는 아까 말씀하시듯이 별로 좋은 방안은 아닌 것 아니죠. 같고요. 요새 네. 규제 여파는 굉장히 먹힐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이 규제 여파가 근데 먹힐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강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굵은 이미지로 탁 나가는 네. 건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와 맞고 좀 한 게 무슨? 근데 그래서 그 고심 끝에 범죄와의 전쟁을 꺼내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거는 뭐 충분히 강점이 예. 있죠. 예. 그런 범죄와의 전쟁은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랑 딱 보면 맞죠. 뭐가 이렇게 맞아 예. 떨어지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딱 들었어요. 왠지 좀 약간 옛날 냄새 나가지고 노태우 생각나고 막 좀 그런, 왜냐면 영화를 봐서 그런지 그 딱 하면 옛날 80년대 광경 그때 생각나고. 고생 좀 하셨죠. 아니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근데 하여튼 범죄와의 전쟁하면 약간 철진한 노래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기엔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어필할 수 있는 불안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요즘에 있겠... 이제 흉악범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건 하여튼 젊은 분들하고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그런지 하여튼 약간 그 영화 볼 때 뭐 이렇게 음악 나오면서 뭐 옛날 최민식 나오고 그런 영화가 떠오르고 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어떤 윤석열 후보의 강점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떠올려봐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뭐 아직까지 분명히 한 몇 % 위라고 보시는 거죠, 아직도? 지금은 저는 지금은 거의 딱 붙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딱 붙어 있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흔히 말하는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로 조사한 것만 저는 좀 신뢰를 상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나 ARS 조사나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로 한 것만 좀 그 상대적으로 신뢰도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만 놓고 본다면 진짜 초박빙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추세선은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고요. 추세선은. 네. 당선 가능성도 좀 앞말 앞서 있고. 뭐 이 정치가 정말 앞으로 몇십 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추세라면 이게 추세선이 한쪽은 약간 솟는 방향성이고 윤석열 후보는 약간 지금 악재가 겹쳐가지고 가라앉는 방향이고 하다 보면 이게 크로스는 언제 된다고 보세요? 지금 추세가 저는 유지된다면. 연말에는 크로스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연말 연초에 되게 그 방송사들이 조사를 많이 하지 많이 않습니까? 하죠. 저희도 내년 1월 1일인가 발표하려고 준비하거든요. 되게 연말에 하거든요. 근데 전화 면접 조사로 하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3에서 5% 정도 전말에는 3에서 한 그게 이제 오차범위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ARS 조사도 거의 딱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한 2, 3%, 2%나 3% 정도가 이재명 후보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여튼 왜냐하면 이준석 선대위 그 사태가 반영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것도 꽤 데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2%포인트 차이, 2%짜리는 된다고 봅니다. 그 2%. 자체 사안이. 지금 근데 박빙의 상황에서 2%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거죠. 아닌가요? 네, 큰 거죠. 그렇다면 이 추세선이고 여론이 무서운 게 만약에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뒤집게 되면 그 속도가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카드가 나오죠. 단일화 연대 이제 카드가 나오고 과연 그 국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이제 한편으로 민주당은 이낙연의 등판 시점 언제인지 이런 이제 변수들이 또 심상정 있고요. 변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시기에? 저는 뭐 그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진 않나요? 아직 그거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문제, 김동연 변수가 먼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안철수 카드를 꺼내든다면 김동연 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열린민주당은 좀 더 진보적, 개혁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도적 성향, 중도 보수 성향이 있는 김동연 카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보완을 해야 하니까요. 김동연 카드의 파괴력에 대해서 좀 긍정을 하시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지지율 자체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1, 2%짜리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상으로 그물을 넓게 치고 다양한 세력을 받아들인다. 이재명 캠프가 그런 어떤 이미지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경제 능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검증된 분이니까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이재명 후보한테 되죠. 같이 손을 잡는다면. 뭐 제가 끝내려다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빨리 끝내시죠. 김동연 후보 같은 후보인가요? 후보죠. 후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그 인생 역정의 스토리도 있고 또 정부에서의 역할도 있었고 또 어떤 타이틀도 좋고 그런 분들이 여론이 그렇게 미미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보기엔 뭔가요? 그런 건 아직 노출인가요? 아니 타이밍이 좀 늦었고요. 두 번째는 정책까지만 되는 게 선거판이 아닙니다. 정치력, 그다음에 어떤 정치 감각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김동연 후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말씀 굉장히 잘하시는데 좀 설명식이에요. 그리고 아직 주변에 저 정도 커리어를 가진 분이 등장하면 주변에 좀 명사들이 붙어줘야 하거든요. 새를 붙어줘야 하는데 너무 늦게 등판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잘 안 붙고 오히려 좀 각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일반인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붙긴 했지만 상징성이 아직은 그렇게 큰 분들은 아니어서 저는 박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제가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한 건 김동연 뭐 이런 분들 제3의 길을 얘기하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모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아요. 이미 이번에 그 선거판은 이번 선거는 제3의 길은 문이 닫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이 닫힌 것도 저는 제 판단에도 그러는데 그게 어디로 난 길인지가 도대체 이렇게 그림이 지도가 안 보여가지고 저는 뭐 물론 관심 있게 보지는 않죠. 안철수의 실패였고요. 과거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제3의 길의 대표성을 상실했죠.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쪽과 손을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에 나섰고 통합도 또 추진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에 대한 실망 이것 때문에 제3의 길은 닫혔다 이렇게 보고요. 그전에 또 조국 사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영 간의 대결도 가파라진 것도 물론 있고요. 그것도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프랑스의 경우에 제가 그 당시에 했던 프랑스에 있는 바나 그 마크롱의 경우는 분명히 뭐가 보였거든요. 뭐냐면
좌측이 맨날 얘기하는 그 뜬구름 잡는 이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 그것도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네. 그리고 우측은 맨날 너무 부패해 보이고 네, 막 네. 구려 보이고 이런 네, 거예요. 그런데 네. 마크롱이 할 일 하겠다 이걸로 딱. 응. 근데 김동연 후보가 얘기하는 그 할 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한다. 일한다 이미지는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져가 예. 버려 있기 때문에 공간이 별로 안 열리죠. 그게 안 열린 거. 그래도 뭐 툭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